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9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제로 약 8개월 동안 시도민 여러분들의 공론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의 경험뿐만 아니라 시도민 여러분들 생각 또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다른 시도민 여러분들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나누고 협력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권역별 토론회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들, 바로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인력과 자원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별 또 광역권별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심포지엄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간단히 계획식 갖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현황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권별 통합과 협력 현황에 대해서 주제 발표, 마지막 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일. 소개받은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추진에 대해서 이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방 주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림처럼 보였고요.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약간 침묵 모드로 일관한 중앙정부의 행태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의 주도적 형태는 선도형, 보완형, 대결 경쟁형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보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 중앙정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울경, 충청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뜻있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특히 광역권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업을 다툴 수 있는 학업을 다투는 아주 긴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수도권의 지금 인구,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런 면에서 블랙홀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구는 50%가 되고 GRDP도 52%입니다. 또 정치 집중도도 보면은요, 지역구 국회의원 기준으로 수도권 출신이 121분으로 47.8%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도 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그런 위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40년 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1982년 수도권 정기계획법 제정이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요. 그래 측면에서 보면 억제에서 재정 지원으로 정책의 중점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17년간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15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참담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50%를 8년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균형 지표상에 있어서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정권의 광역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롭다는 의미에서 창조적 대안이겠습니다만은 국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윈윈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국 집중에 시달리는 세계적으로 탑4 국가가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단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주정부에 상당한 권한이 내려가 있는 연방제 국가에서는 일국 집중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광역 통합을 통해서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가 전체를 분권행으로 개편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이죠. 지방정부에서 지역계획, SOC, 산업경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번영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500만 명의 자립과 경쟁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면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젊은 이제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광역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이 다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도 두 분이 나란히 오셔서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행사가 드뭅니다, 사실. 그만큼 시도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광주시장님이 화상으로 축사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순원 자치분권위원장님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 위해 오시고 김사일 국가운행발전위원장님도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구 경북 싱크탱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오창균 원장님이 사회를 맡아주셨고요.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저와 더불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최근 대학 총장으로 장현리를 옮겨가신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깜짝 방문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빛이 납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광역권 통합에 큰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준 공론화위원회 사무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빌며 개회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운행발전위원회 김사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하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지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지금 재난 중에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고비용 저효율의 폐해로 고통을 받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분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중과 경쟁은 생물권의 건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의 균등과 배려, 포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 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기존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넘어 국가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는 혁신의 주체들이 균형 발전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에 풍부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영이는 앞으로도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 등 지역의 통합과 협력을 기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하예수 공동위원장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이제 시대정신입니다.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생존과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대구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주 전남도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쫓아 시도민들과 함께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공론화위원회 취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또 해도 되는 주제이지만 종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주로 하향식으로 중앙정부가 디자인하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역권 협력 통합 문제는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중에서 이 도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광역행정체제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5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는 67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이 한 세대 내에 이만큼 큰 변화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해도 4남매인데요. 저희 애는 장가가서 애를 하나밖에 안 씁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만 해도 1995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가족계획이라는 거 하고 또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1995년도에 출산 때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좀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0.84명이니까 세계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드디어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게 지방자치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이고요. 특히 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거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환경이. 네 가지의 그 대안들을 간략히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광역연합은 기초자체의 권한 유지로 연합 형성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통합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든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연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면 그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와 도에 통합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역시의 위상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대도시 행정 그 위상이 약해되고 광역행정 수행에 대한 내용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면 통합 비용이 부담됩니다. 아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생하게 느끼지 않으셨는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초광역지자체안은 광역행정수의 효과적 대응과 국가 경쟁력에도 실효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의 비능력이 걱정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단체안은 기존 자치단체의 권한 유지로 연합 형성의 추진이 용이하고 통합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광역연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경비가 다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바로 통합 단계에 가능한 적은 가능하게 가더라도 그 전 단계로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매력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에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가 설치되어 있고 오늘 혹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5명 규모의 추진단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치국권위원회와 국가권위원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TF는
시와 또한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협약, 연합통합 등의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감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대안이 시되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늦어도 올 10월 안에는 여러분들께 공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속에는 행자정 등 내용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주의사항으로는 초광역 체계의 가구너스라든지 초광역 규모의 사업,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균형 기대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가 성공을 거두어서 대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가 들어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우 위원장님 기조강연 잘 들었습니다. 북경 갔다 왔다, 중국 갔다 왔다, 동경 갔다 왔다, 나고야 갔다 왔다, 오사카 갔다 왔다. 이 대도시 경쟁력. 세계는 이제 대도시 경쟁력이지 선진국 되는 거는 도시화돼요. 도시화.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인데 제가 도시 3년차 해보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아예 서울 로망, 우리나라 서울 로망입니다. 삼성이 세계 1등 기업인데 삼성에 있으면 너무나 즐거워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삼성이나 즐겁지 구미 삼성은 즐겁지 않습니다.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들어가서 8만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다니면 세계 어느 동네에서 근무하더라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 자신 자부감을 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왜 수도권으로 가느냐? 1년에 한 10만 명 20, 30대가 서울로 갑니다.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부울 지역, 뭐 충청도, 전라도 다 1년에 10만 명쯤 서울로 가는데 그 서울로 가니까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교육을 잘 대학까지 졸업했는 사람 다 서울같이 가요. 이런 나라를 계속 할 거냐? 그래서 나라 틀을 바꾸려면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서울과 같은 그런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교통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경쟁도 되고 세계화도 됩니다. 쭉 빨리 들어가봐 수도권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느냐.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매우 늦게 이런 일들을 지금 TF 만들고 있는데 빨리 만들어서 다음 선거 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미 선거는 코앞에 왔기 때문에 한 차례 넘어가면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 단계로 특별 지방자치라도 해보자. 저들도 그것도 이제 공감을 해서 교통 관련 걸 지방자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대구 경북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기 우리 코로나 위원장, 위원장도 계시고 대구 경북 연구위원장님 또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사례가 전국의 사례가 되어서 빨리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초강력단체가 이게 또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 해가지고 이것도 웃기는 거 빨리 헌법을 지방정부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단체가 빨리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기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이하 공문입니다. 이러면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요.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김서일 균형발전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선원 위원장님 아주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예수 김태일 두 공동위원장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냥 통합으로까지 가서 내년 7월에 저희가 대구 경북 통합 이 지방정부를 출범시켰으면은 그게 지금 이 논의 예로를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열기를 내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했던 7개월간의 그 땀과 눈물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늘 김순원 위원장님 말씀에서 들었지만 이제는 17개 시도 자체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 이런 게 결론이 났습니다. 세종특별시 만든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세종특별시 만들고 세종시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이 정말 성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들이 생겨나고 있냐 하면 훨씬 더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만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됐을 뿐 나머지 영남이 5개, 호남이 3개, 대전, 강릉 다 인구 줄고 지금 다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IMF 위기, 금융위기 오면서 한 번 재난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계층 간의 양극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정부가 하고 있는 디지털, 그린,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또 벌일지 솔직히 두려움에 처해지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대안이 광역 통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했습니다. 경제통합 논의를 해서 추진도 해봤고 상생위원회 만들어서 연합 형태의 운영도 해봤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자는 논의였는데요. 우리의 논의 자체가 이제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와 계시고 자치분권위원장이 와 계시지만 이제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조금은 생각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들의 저는 애쓴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 내년 바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 가는 길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무엇을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지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저는 머지않아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의 모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힘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네, 정면 보시고 정자세로 일단 먼저 찍겠습니다. 자, 정자세로 찍으시는데 뒤에 보면 우리 줌으로 정말 많은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 또 전국의 시도민들 같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카메라 보고 사진 찍는 생각하시고 줌으로 계신 분들도 자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세 촬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손가락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우리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손가락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손가락 하트. 자, 이번에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트 모양.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하나 된다는 의미인데 이왕이면 시장님하고 지사님은 서로 한 손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구 경북의 엄청난 발견을 오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촬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이것도 하트 필요합니까? 기자 여러분? 그냥 정자세로? 손 한번 꺼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대구 경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님과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함께
한 손씩을 모아서 하트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발전을 지금 대구 경북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동반 성장과 발전은 그 중심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대구 시도민 모두의 공감과 고민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연구단장으로서 설명을 드렸던 최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배경, 정책 추진의 환경, 그리고 공론활동의 결과, 성과, 제한 요소, 그리고 미래 전략, 실제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우선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직시하자는 겁니다. 대구 경북은 1981년, 1981년 행정분리 이후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그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구 경북의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도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시대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통해서 비전이 만들어져야 그 비전이 실현 가능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법을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으로 제시한 겁니다. 어떤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안정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 구조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환경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명목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의 버금가는, 준연방제의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뒤로 밀렸습니다. 크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 경북은 앞서 나갔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국가는 지난 4월 달에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새로운 이 정치적인 그런 아젠다, 이 타임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행정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방법으로서 제시했지만 또 그런 이 지역의 고민들을 다른 지역에서 공명해줬지만 그것들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그런 분명한 성과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광역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리고 매우 혁신적인 그리고 이 통합, 이 주장 뒤에 대전과 충남이 그리고 세종이 충북이 함께 통합 논의를 했고요. 광주 전남이 통합 논의를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가속화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중앙정부도 지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도 결국은 행정체계의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떤 변화는 줄탁 동시가 되어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행정체계의 변화, 줄탁 동시라고 하기에는 아주 미묘한 타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정통합이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광역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이 대한민국의 구조 변화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공론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민이 공감대가 필요했고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우선 공론화 전 단계 작업으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의제를 우리 시노민과 함께 깊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사전 토론회를 했습니다. 열린 토론회를 하고 번역별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본 계획,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쟁점을 추려내고 그 쟁점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번역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그 합의를 가지고서 최종적인 기본 계획을 작성합니다. 대구 경북은 앞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되고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것들은 이렇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시도민의 여론조사, 토론, 또 각종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모아냈습니다. 모아낸 결과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요. 다만 많은 이 정치 일정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단계적인 시간적인 고려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열린 토론을 통해서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비전, 내용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심도 있는 그런 심화 이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 권역별 토론을 했습니다.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쟁점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시도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동향과 각종 이 공모 활동을 통해서 시도민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이 필요성과 비전, 주요 쟁점, 그리고 부문별 발전 전략을 나눠서 드렸고요. 또 이 광역권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대구권, 또 이 경북의 이 동구권과 서구권, 북구권 각 지역의 각각 다른 목소리들을 저희가 수렴하고 키워드들을 추출해냈습니다. 대구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와 동구권에서 갖고 있던 기대, 그리고 경북 서부에서 갖고 있던 기대, 그리고 경북 북구권의 기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민들은 국민도 말씀하셨고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 제안들을 묶어서 저희가 공론화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 공보활동의 중요성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1차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찬성과 반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은 40%가 넘었죠. 살짝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40%에 가까운 38%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토론회와 번역별 토론회, 그리고 TV 토론, 그리고 소책자, 또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많아질수록 잘 모름의 응답이 줄어들고요. 찬성이 늘었습니다. 반대는 줄었습니다. 이만큼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도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라고 하는데 공감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어떻게 할 거라고 설명드렸느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비전은 3개입니다. 우선은 우리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시도민들이 직접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는 거죠. 또 생활 밀착형의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31개의 시, 구, 군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그 안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대한민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만 경쟁력 있는 도시가 아니고 대구가 경쟁력이 있고 포항이 경쟁력이 있고 안동이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시대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 포스트 모던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당론이 아니고 도시당론입니다. 이제는 메가시티, 메가폴리스의 시대입니다.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것이, 그리고 시도민의 개인의 삶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미래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바꿔야죠. 그 구조의 변화가 바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자치구와 10개의 시, 그리고 14개의 군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메가시티 안에는 메가시티 이 큰 권역 안에 김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의 개념이 줄어든 112 생활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역 내 거점 간의 1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거점 간의 1시간,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어서 주요 거점 도시간 이 도시 간의 그 이동 거리를 2시간 이내에 하는 112 교통 또는 이동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통합 신공항과 그리고 신항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3대 권역별 발전 전략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한 이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대구 경북 특별 광역시 설립을 위한 이 특별법 안도 만들었습니다. 국제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우리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한 그런 이 불이익을 금지하고 또 대구 경북 통합 이후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례들을 담도록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와 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2022년 7월 발족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아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대구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중앙정부도 범정부 TF를 만들 정도로 호응하고 각 지역도 공명하는 그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이 시도민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 계획안을 제시했고, 또 그와 함께 가야 될 특별 법안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마스크처럼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애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은 시도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자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약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단체 간의 이 통합,
관련된 좀 더 많은 이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기반이 있었지만 광역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과연 광역 간의 통합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다는 것도 큰 제약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경북의 성장, 발전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의 내부 안에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를 내실어야 되고요. 또 교통과 관광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3대 분야에 있어서 대구 경북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금 만들어진 그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더 동시적인 그러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호응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 행정체계의 큰 변화, 혁신적인 구조 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이 기반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기반으로서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우리 대구 경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이 기본법의 입안도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우리 범시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들도 함께 만들어져서 이해가 높을수록 산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을 더 직시하실 수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도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그 중심에 우리 시민단체와 또 우리 시도가 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 참여 이해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역권 의원 김현철입니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대구까지 오는 길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상당히 도로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편도 1차선으로 달려올 때보다는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다만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철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운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초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를 시작을 하려다 우여곡절 끝에 좀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구에 기반되는 모든 그런 근거적인 자료들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자료들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있고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광주 전남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광주 전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행정통합,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지사님도 보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전국이 이 광역화하는 데 있어서 너도 나도 지금 앞장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이 그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권 통합으로서 메가시티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부울경의 움직임도 큰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주 전남은 국토 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5개 정도의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남은 22개의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상당히 큰 그런 광역자치구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광역시, 즉 광주광역시는 앞서 설명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광역시입니다. 광주는 앞서 광주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민주인권도시 광주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사업들로 제가 한 2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최초로 상생형 일자리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GGM이라고 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과거 2년 전에 예타 면제 사업들을 이렇게 각 광역지자체에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할 때 광주광역시는 유일하게 이 인프라 기반이 아닌 AI, 즉 R&D 기반의 이 예타 면제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선도도시, 허브도시로서 지금 약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입니다. 전남은 아시다시피 국토산업권에 국토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도입니다. 전남에 큰 프로젝트가 6개가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경제 투어 당시에 전남의 청정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 좋겠냐라는 고민 끝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6가지의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보시다시피 블루 에너지, 아마 뉴스 지상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2월에 전남 신안군에 세계 최초로 8.2기가와트 이 해상풍력단지 조성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약 48.5조 원이라는 금액으로서 여러 가지 이 지역 자치단체의 그 지역 모델과 그리고 기업체들의 협력하에서 해상풍력의 선도 고점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선포식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남해안권인데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전남권과 경남권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중권 전략에 대한 워크숍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듯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블루투어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앞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 전남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구 자체는 이제서야 인구 감소율이 이렇게 심화된다라고 느끼는 광역지자체가 있겠지만 광주, 전남의 경우,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역시인 광주광역시조차도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해보았을 때도 보시다시피 전 국가 인구 중에 지금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인구는 2040년에 이르면 5%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떨까요? 생산 가능 인구마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계를 해보았을 때 2040년까지 보았을 때도 보시다시피 6.0%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율이 점차 감소를 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조차도 5%대로 이렇게 떨어질 예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어떨까요? 지금 앞서 계속 수도권하고 비교를 하지만 광주 전남에 있어서의 지역내 총생산, 즉 GRP는 수도권 대비 비율이 현재 적은 상황입니다. 15%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90년 15%대였는데 지금 현재 19년도에 1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계를 이 부분도 해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인 사람, 즉 인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지역의 총생산을 보았을 때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광주 전남이 다른 지역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광주 전남은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고 있는 광역군 간의 이런 통합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문제가 전남, 광주에도 새로운 어떤 지역 발전의 돌파로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광역권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고 MB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지역 행복생활권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돼 왔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 메가시티 그리고 대구 경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와줬던 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하나하나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존하기보다는 광역권 형성을 통해서 과거에 MB정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50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경제권이 하나의 이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고 다른 세계의 어느 강역권과들이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 작년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 메가시티 3+2 323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메가시티의 이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작년 말에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작년 9월에 최초로 앞서 영상 인사를 해주셨던 이용섭 광주시장님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좋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도민이 허락을 한다면 행정통합을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광주 전남에서도 토론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묻는 부분 그리고 여러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여론조사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11월 2일 날 그래서 양 시도지사님께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합의문을 서명하고 이제 행정통합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이게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합의문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근데 이게 멈추게 됩니다. 이 합의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번 조항입니다. 이 6번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 통합 논의는 하나를 빼더라도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앞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합의를 위한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행정통합이 진행이 됐지만 멈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에 있는 공공항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원래 이 계획은 2018년도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은 2021년 말까지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의견을 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 의견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 광역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남의 입장에서는 21년도까지 오기로 했던 민간공항의 문제가 이렇게 다시 번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통합에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시점에 저희 연구원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런 연구 추진을 위해서 양 시도에서 일정에게 기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없던 일로 되어버립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시도의 시도의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구가 작년 11월 말 시점으로 해서 멈춰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중공항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들, 연구들이 좀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전라남도 의회 정례회에서 이 행정통합에 대한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7월 초부터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행정통합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양시도지자체 장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조금 틀린 게 광주광역시장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계시고요. 전라남 도지사님께서는 경제통합, 경제부터 통합하고 그 다음에 행정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을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연합이라고 최근에 부울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특별연합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통합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놀고 있을 수는 없어서 보시다시피 초강력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선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정부 건의할 수 있는 건의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상생사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보시면 원이 파란색 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서 인구 500만을 말씀드렸는데 광주와 전남이 광주는 145만이고 전남은 185만입니다. 합쳐봐야 330만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170만이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이게 500만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MB정부 때 했던 5+2 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의 규모입니다.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은 초강력 협력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력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 전남만 두 지자체만 갈 것이냐 아니면 전북까지도 포함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메가시티 323에 대한 논리들을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강서형 메가시티로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광주 전남과 함께 전북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저희들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행량에 대한 부분, 산업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R&D에 대한 부분, 지금 김사일 위원장님 오셨지만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제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웰에이징 휴먼 헬스케어 밸리 조성 사업인데요. 그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북과 전남이 공동의 자원과 공동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R&D에 대한 기반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서 그걸 통해서 메가시티 323이 어떻게 다시 좀 재편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광주 전남 상황을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초강력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인적으로 이 탑다운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5+2 광역 경제권을 추진을 할 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저희들이 노출을 했었고요. 그때 그 정책이 실패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체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광역권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대구도 그렇고 저희 광주나 전남도 그렇지만 광역권 단위의 법정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지역의 발전 방향을 토대로 해서 광역 단위의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광역 하나하나 단위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총광역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 자체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서
법정 계획으로서 초강력 행정통합이든 경제권통합이든 이러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정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광역권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일관된 방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이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지만 광주 전남의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경주입니다. 이렇게 오늘 대구 통합 의미의 이렇게 심포지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또는 불경 메가시티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인접에 있다 보니까 오는 데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이게 대구 경북과도 이렇게 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행사가 전 이렇게 큰 행사인지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큰 행사로 진행이 되는 거 보니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상당히 시민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한 아까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 상당히 완성도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희 불경 메가시티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네, 동남권 메가시티 저희 최근에 이제 불경 메가시티라고 조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이 동남권이라고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 동남권을 혼재해서 살고 합니다. 뭐 서울에서도 동남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표현을 좀 알기 쉽게 하고자 이제 최근에 이제 불경 메가시티라고 조금 바꿔서 그러고요. 현재 이 불경 메가시티는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연구원, 그리고 울산연구원, 저희 경남연구원, 3개 시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3개 시도연구원이 함께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이 동남권이라는 위치는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동남권 이 발전계획 수립은 아까 세계 시도연구원이 함께 수립한 발전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이 부분들은 앞에서 위원장님들 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제 경험담을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8년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수립을 하였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에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박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17개 시도의 현황과 사항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각 시도연구원 박사님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지역 이제 비수도권의 그 지자체의 박사님들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어느 시도가 더 힘든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A 시도가 우리는 이렇게 지표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발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더 힘듭니다. 또 그 다음 발표자는 다른 지표를 보면 저희가 더 힘듭니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세미나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충격과 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힘들구나. 우리 지역이 힘드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시도의 어떤 사업들을 조금 많이 반영해달라는 취지에서 박사님들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의식들이 현재 저희 불경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메가시티라는 어떤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방을 주고 간다. 조금 자극적인 멘트긴 한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남권의 인구들도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문제의식의 첫 번째 문제의식을 청년층 유출로 처음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남권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청년층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한 9만 명 정도, 네, 지금 최근에 한 10만 명까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청년층이 10만 명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 모이면 매년 이 수도권에 10만 명의 청년을 감당할 수 있는 수도권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수도권의 부동산이 이 청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뒤쪽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수도권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동남권을 포함해서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가 연결되어 있고 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메가시티 전략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하는 전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간에 이제 혁신도시 때문에 이제 인구가 조금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최근에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유출은 결국 지역의 총생산이라든지 생산력 하락을 가져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총생산과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잘 살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으로 10만 명의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이제 청년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층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가기에 이게 서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거의 양극화, 학생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국가 경제를 성장을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여도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확대로 통행 거리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도로 혼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국가들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리고요.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이제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 33개에서 2030년도는 43개로 이제 메가시티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유엔의 전망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대도시권으로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또 독일, 그리고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도 이런 도시권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조금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사실 국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권만 놓고 본다면요. 뭐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광역권 정책을 수립을 하였으나 이게 시도에서 이렇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시도의 비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에 어떤 뭔가 유인책들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는 좀 성공적인 광역권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문제의식을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느꼈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으니 중앙정부는 그에 발맞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조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메가시티로 준비된 동남권이라고 해서요. 동남권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제 민선 7기만 놓고 본다면요. 제가 2018년도부터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쭉 많은 협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교통량인데요. 현재는 사실은 동남권은 하나의 생활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불편한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협력이 잘 된다면 좀 더 편리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야간의 위성 사진에서 나타난 현재 이런 지도들을 조금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연구진에서 지금 합의한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일일 생활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연결된 단일 경제권으로 저희가 조금 정의를 했고요. 이는 이제 영남권까지 이제 대구 경북까지 아마 추후에는 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 구조로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의 4대 거점 도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태로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간 구성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나 표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형의 플러스로 해서 북부권에 있는 대구 경북권 그리고 저희 이제 남중권 또 지리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간의 지리산권 그리고 남해안을 기능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광대권 형성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으로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 불경 원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정량 지표로 동북아의 이제 8대 공격권으로 이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행복지수를 좀 A 등급으로 달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인구를 이제 순위입으로 다시 전환하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경이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실행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분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동체, 그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이렇게 4가지의 공동체를 가지고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었고요. 이런 모식구입니다. 네, 행정공동체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지금 현재는 통합의 형태가 아닌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별 지방단체로 저희는 포커스를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가지고 아래 이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국과 각각의 분야별로 이제 본부를 좀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특별지방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추진단이 이제 지금 정부 승인이 난다라고 하고 오늘 뉴스에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차근 이런 준비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생활공동체 부분은 지금 교통, 교육, 재난안전, 보건복지, 먹거리 5개의 분야에 각각 사업을 제시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게 대구 경북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철도망을 완성되는 거고요. 다행히 금번 제4차 국가 철도망에 일부가 조금 반영되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에 좀 건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들을 좀 함께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미래 교통망을 조금 만들어서 좀 빠르게, 더 빠르게 미래 신기술들을 저희 동남권에 좀 적용해보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서 이제 청년층과 연계되는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이 교육 부분은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부분은 이제 동남권이 함께 공동 대응을 해서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 속도를 좀 빨리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보건복지는 최근 감염병을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광역적으로 보건 의료 자원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인데요. 먹거리 부분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좀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동남권에서 이제 생산되는 먹거리들을 동남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경제공동체 부분인데요. 경제공동체 부분은 물류, 에너지, 제조 혁신, 지원 체계, 혁신도시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각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도와 항만, 공항을 연계하는 트라이포트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하나의 사업으로 제시를 했고요. 에너지, 수소 경제권을 구성을 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남권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스마트화, 디지털화하는 부분들,
부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R&D 체계를 좀 개선하는 부분도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혁신도시는 각각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들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공동체입니다. 문화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엑스포라든지 이제 관광권을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제가 지금 부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권에서 함께 공동 대회를 한다면 이 유치가 원활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요. 동남권 아시아 문화허브는 동남권에 각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최근 이제 한류 연중들을 좀 더 이어나가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동남권 광역 관광 벨트 조성 체계 부분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호관광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발생한다는 표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향후에 이렇게 관광 수요들을 동남권이 함께 한다면 많은 관광 상품들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생태 휴양 벨트입니다. 동남권에 있는 다양한 생태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사실 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저희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으나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